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2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스쿨입니다. 오늘은 폭스바겐이 전기차 배터리 독립을 선언한 후 실패해 한국의 기업들과 다시 손을 잡으려 하는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은 작년 4월 유럽 중심 배터리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한중일로 대변되는 아시아 배터리 업체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생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배터리 독립 선언을 한 것이었죠. 당시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배터리 업계는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폭스바겐이 갑자기 한국 배터리 회사들 플러그를 뽑아버렸다고 표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폭스바겐은 세계 1에서 2위를 다투는 자동차 기업입니다. 아우디, 포르쉐, 벤틀리 등 수많은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죠. 폭스바겐은 로드맵 발표를 통해 자신들이 만든 새로운 각형 배터리를 공개했습니다. 폭스바겐은 상당히 구체적인 전략을 함께 제시했는데요. 스웨덴 배터리 기업 노스볼트와 손잡고 유럽에 6개 공장을 짓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배터리 공장 규모는 무려 240기가와트시, 지난해 LG에너지솔루션 전체 생산량의 2배에 해당합니다. 폭스바겐의 당시 결정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폭스바겐은 원래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파우치형 배터리를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폭스바겐은 노스볼트 지분 20%를 갖고 있었죠. 자신들이 직접 투자한 기업과 손잡고 자체 배터리 생산을 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폭스바겐 전체 매출의 40%가 중국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이었습니다. 중국 CATL과 BYD 등 주요 배터리 납품업체는 각형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럽 자체 생산 비중을 높임과 동시에 주요 소비 시장 상황을 감안한 전략적 결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공급이 필요할 경우 중국 업체로부터 받아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폭스바겐과 노스볼트는 중국 CATL의 배터리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폭스바겐이 원하는 성능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폭스바겐의 실수는 또 하나 있었는데요. 폭스바겐은 노스볼트 외에도 퀀텀스케이프와 독점 계약을 맺고 2025년부터 퀀텀스케이프에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출시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해석하면 2025년 전까지는 이렇다 할 수익 모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 중인 토요타, 삼성 SDI 등과 달리 퀀텀스케이프는 전고체 배터리 이외의 사업 모델이 전무합니다. 때문에 지금 퀀텀스케이프에 투자하는 것은 사실상 기업이 아닌 연구소에 투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였습니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극복하기 어려운 기술적 장애가 산적합니다. 리튬 금속의 폭발 가능성, 덴드라이트, 양극 팽창에 의한 접점 불안정 등 전고체 배터리는 앞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를 실제 전기차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온 변화와 차량의 운동 에너지에 의한 충격을 버틸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미국 주식정보 전문업체 시킹알파의 분석에 따르면 퀀텀스케이프의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 역시 여러 기술적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퀀텀스케이프의 전고체 배터리는 제조 중에 양극을 만들지 않습니다. 방전 시 음극과 세라믹 분리막만 가지고 있지만 충전 시 전해질을 통해 이동한 이온에 의해 세라믹 분리막 위에 음극이 생겨나는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부피를 줄이고 에너지 밀도를 높였다는 게 퀀텀스케이프의 설명인데요. 문제는 퀀텀스케이프의 분리막에 사용되는 세라믹 소재가 깨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세라믹은 도자기의 소재로 취성이 강합니다. 그러나 연구실에서의 충격 테스트와 실제 도로에서 움직이는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를 받아낸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로 얇은 세라믹 소재의 분리막은 차량을 운전할 때 가해지는 충격을 버티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한 퀀텀스케이프 전고체 배터리 셀은 크기와 용량이 너무 작습니다. 배터리 셀은 70-85mm 크기의 단층, 파우치형 셀로 용량은 190mAh에 그칩니다. 반면 이보다 훨씬 작은 애플워치 배터리 셀은 205mAh, 아이폰 12 프로의 배터리 셀은 3768mAh에 달합니다.
자동차의 배터리로 쓰일 배터리셀의 용량이 손목시계에 들어가는 것보다 작은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퀀텀스케이프의 전고체 배터리로 아이폰을 작동시키려면 20개의 셀을 연결해야 하고 전기차를 구동하려면 10만 개 이상의 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작은 크기의 셀을 무수히 쌓고 연결해 전력을 생산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할 수밖에 없고 실용적이지 못한 제조 공정과 단가를 요구하게 됩니다. 증권사 번스타인의 마크 뉴먼 애널리스트는 단층에서 다층으로 옮겨가려면 배터리 제조는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퀀텀스케이프는 등장 초기에 빠른 충전 속도를 장점으로 부각시켰습니다. 하지만 퀀텀스케이프가 자랑하는 빠른 충전 속도는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전해집니다. 배터리 개발의 난관 중 하나인 덴드라이트가 고속 충전 시 더욱 쉽게 생성되기 때문인데요. 덴드라이트는 용융 금속이 응고할 때 작은 핵을 중심으로 하여 금속이 규칙적으로 퇴적되어 생성되는 결정입니다. 덴드라이트는 배터리의 내부에서 생성되는데 이것이 점점 커지면서 양음극을 분리하는 분리막을 손상시키면 단락이 발생하게 되어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비용입니다. 퀀텀스케이프는 자사가 개발한 전고체 배터리 제조 비용이 타사에 비해 낮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원재료 중 가장 저렴한 것 중 하나인 흑연이 제조 공정에서 빠졌을 뿐입니다. 분리막으로 사용되는 얇은 세라믹을 소결하는 공정에도 추가적인 비용이 들게 됩니다. 추후 양산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제조 단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폭스바겐이 초반 한국 시장을 떠날 때 한국의 비싼 비용에 떠났는데 오히려 기술도 없고 비싸기만 한 스타트업에 당했다는 의견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돈은 돈대로 쓰고 지난해 전기차 배터리 내재화를 선언한 폭스바겐이 최근 한국 배터리 업체들과 납품 계약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폭스바겐이 투자한 스웨덴 배터리 업체 노스볼트가 배터리 양산에 성공한 상황이라 업계에서는 두 회사의 배터리 공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6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최근 폭스바겐은 국내 배터리 업체와 각형 배터리 공급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국내에선 삼성 SDI가 각형 배터리를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으나 폭스바겐은 SK온과 LG에너지솔루션에도 의사를 타진 중입니다. SK온은 지난해부터 각형 배터리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SK온, LG에너지솔루션의 주력 제품인 파우치형 배터리 공급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폭스바겐이 중국 업체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진다는 우려가 나오자 공급망 다각화 차원에서 한국 업체들과의 파트너십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폭스바겐과 협력한 노스볼트는 지난해 말 스웨덴 셀레프레오 기가팩토리 노스볼트 ETT에서 첫 번째 리튬이온 배터리 셀 조립에 성공했는데요. 배터리 업계에서는 노스볼트의 각형 배터리 제품이 폭스바겐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노스볼트를 통한 배터리 내재화 전략이 틀어지면서 폭스바겐이 한국 배터리 업체에 구애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노스볼트는 지난해 중국 업체의 시범라인 공정을 발주했다가 다수의 품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면서 최근 한국 생산 시설로 교체했습니다. 스텔란티스와 사프트의 프랑스 배터리 협작사인 ACC도 품질 불량이 속출하면서 제품을 생산하지도 못하고 있죠. 업계에서는 유럽 배터리 업체가 안정적인 완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견에 한국 배터리 업체는 기술력 격차를 더 벌려 초격차 전략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한 배터리 업체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노스볼트 배터리 시제품이 폭스바겐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양사의 협업 관계가 틀어질 조짐이 있다는 얘기가 유럽 시장에서 돌았다며 중국 업체도 폭스바겐의 높은 기준을 넘지 못해 결국 한국 업체에 각형 배터리 공급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술이라는 것은 모방할 수는 있지만 절대 똑같이 따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LG와 삼성 SDI와 같이 수십 년 공을 들인 기업들의 기술을 단 몇 년 만에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특히 전기차 배터리 사업은 전통적인 제조사들도 포기하는 엄청난 사업입니다. 실제로 벤츠의 모기업인 다임러 그룹도 배터리 자체 생산을 포기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배터리를 가졌지만 다른 회사의 제품과 차이가 거의 없었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들었다. 현재 해외에선 배터리 사업 철수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일 다임러, 일본 닛산에 이어 한때 삼성 SDI의 배터리 사업 파트너였던 독일 보쉬도 최근 사업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앞다퉈 배터리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낸 곳은 거의 없다면서
한중일 배터리 제조사들이 향후 시장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자동차 부품회사 보쉬는 지난해 2월 자체 배터리 생산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쉬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삼성 SDI와 배터리 합작사 관계를 맺었다가 독자 사업을 이유로 결별했습니다. 유럽 정치인이나 자동차 회사들은 삼성 SDI나 일본 파나소닉 같은 아시아 배터리 제조사를 견제하기 위해 보쉬가 계속 배터리 사업을 유지하길 원했으며, 보쉬 역시 2030년까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20%를 차지한다는 청사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쉬는 역동적인 외부 시장 요인을 감안할 때 배터리 사업 투자가 성과를 낼지는 불확실하다면서 신규 진입자에게 시장 상황은 도전 그 이상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보쉬는 배터리 제조사들과 사업적인 협력은 계속하지만 더 이상 자체 생산의 필요성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보쉬는 연간 5억 유로 약 6,600억 원을 투자했던 배터리 기술 연구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배터리 업계 전문가들은 배터리 단가를 낮추면서도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은 규모의 경제라며 LG화학처럼 수주 물량을 확보하고 검증된 회사는 제한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초격차 기술로 한국을 떠났던 기업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새해 연초부터 발생한 카자흐스탄 반정부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5일 알마티와 수도 누르술탄 등 시위 격전 지역 4곳을 포함 전국 단위로 비상사태를 확대 선포했으며 야간 통행 금지 조치도 발동했습니다. 이번 시위의 최고 격전지는 카자흐스탄의 경제 중심지 알마티였습니다. 카자흐스탄 내무부는 전국의 국가군 위대 소속 대원들과 경찰 중 317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8명이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알마티에 위치한 방송국과 공항 등도 타깃이 됐습니다. 시위대는 러시아의 본부를 둔 옛 소련권 방송국 미르의 알마티 지국에 침입해 스튜디오와 일부 방송 장비를 파괴했으며 알마티 공항을 장악해 항공편에 차질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위로 카자흐스탄의 중심 도시 알마티는 현재 쑥대밭이 된 상태이며 현지 당국은 구급차와 소방차를 포함해 120대의 자동차가 전소됐으며 상점 120곳, 대중식당 180곳, 사무실 100여 곳이 파손됐다고 보고했습니다. 현재 언론은 다른 지역 소식들도 추가로 전했습니다. 전국적인 규모의 시위로 서북부 도시 악토베, 북부 도시 코스타나이와 페트로파블롭스크, 북동부 도시 파블로다르 등에서도 시청사가 습격을 당하는 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카자흐스탄 반정부 시위, 과연 그 원인은 대체 무엇일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위는 액화 석유가스 LPG 시장의 규제 철폐에 따른 가격 폭등으로 촉발됐습니다. LPG는 가솔린이나 디젤보다 저렴해 서민들의 차량 연료로 사용되는데요. 이 때문에 카자흐스탄 정부는 LPG 시장의 가격 상한제를 설정하는 한편 가스 공급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적정가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시장 통제로 인해 쉐브론과 엑손 등 외국계 에너지 기업들의 가스 공급이 줄어들어 주기적인 LPG 부족 현상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에 카자흐스탄 정부는 그동안 유지해왔던 가격 상한제를 철회하는 초강수를 던졌죠. 규제 철폐로 보다 많은 에너지 업체들이 유입돼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 자유화 이후 LPG 가격이 천정부지를 향해 치솟으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평균 1리터당 50텐게였던 LPG 가격이 새해 들어 2.5배에 달하는 120텐게로 폭등한 것입니다. 시위의 진원지인 유전지대 망기스타우주는 석유 운수업 종사가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 지역 차량의 90%가 LPG 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민 대다수가 LPG 차량으로 석유를 운반하는 자나우젠 주민들은 결국 생업을 접고 거리로 나오게 됐고 이것이 대규모 시위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그러나 시위의 원인이 가스값 폭등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망기스타우주의 가스 가격을 원래 수준으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시위의 규모는 오히려 전국적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지 전문가들은 이번 시위가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의 장기 독재, 극심한 인플레이션 등으로 누적된 국민들의 불만이 에너지 폭등을 계기로 폭발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은 지난 1991년부터 2019년까지 30년 가까이 장기 집권했으며
퇴임 후에도 국가안보회의 의장직을 유지하는 등 실권을 행사해오고 있습니다. 현임 토카예프 대통령 역시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과 같은 세력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고 수준을 경신한 물가 상승 역시 이번 시위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카자흐스탄의 인플레이션은 전년 대비 8.9%를 기록해 최근 5년 이내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품목들을 살펴보면 식용유, 과일 및 채소류, 육류 등 식료품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이를 통해 카자흐스탄 서민 경제가 이미 지난해부터 극심한 위기에 빠져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판단 착오로 빈자들의 연료인 LPG 가격마저 폭등하자 더 이상 참지 못한 시민들이 전국 규모의 반정부 시위를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카자흐스탄 시위 사태로 예상치 못한 분야의 불똥이 튀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인데요. 이유는 카자흐스탄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비트코인 채굴 허브인데 인터넷이 끊기면서 채굴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즉, 채굴 능력이 떨어진 것입니다. 카자흐스탄은 전 세계 비트코인의 18%를 채굴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채굴은 고성능 컴퓨터로 복잡한 수학 연산을 풀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기여하는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증명하긴 어렵지만 흔히 해시레이트 감소는 비트코인 시세에는 부정적 요소로 간주됩니다. 한편 알마티 공항은 시위대 난입으로 운영이 잠정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에서 급파했던 아시아나 항공기 승무원들과 한국인들은 바로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지난 5일 밤 9시 아시아나 항공기가 카자흐스탄 알마티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문제는 착륙 당시 반정부 시위대가 이미 알마티 공항을 점거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승객과 승무원들은 입국 수속도 하지 못한 채 공항 내 소방시설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들은 12시간가량 뒤에야 시설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요. 현지 공관 직원들은 6일 오전 통행 금지 해제 시간에 맞춰 밤새 확보한 대형 버스로 한국인 승객과 승무원들을 알마티 시내 호텔로 대피시켰습니다. 당시 상황과 관련해 한 승객은 12일 KBS에 통화해서 시위대에 발각되지 않기 위해 버스의 모든 조명을 끈 채 활주로 등 공항 내 공간을 빠르게 빠져나왔다면서 당시 공포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한국인 탑승객 총 37명 가운데 현지 교민 10명은 공항에서 지인과 가족 차량으로 개별 귀가했으며 27명만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교민 12명이 추가로 별도 차량으로 귀가해 한국인은 현재 15명만 호텔에 투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교부는 고립된 한국인들을 위해 8일 오후 현지 호텔 안에 비상대책반을 꾸렸습니다. 현재 공관 직원 1명이 호텔에 상주하면서 필요한 생필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호텔에 머물고 있는 한국인 승객은 시위대 난입을 우려해 호텔은 여전히 불을 끈 채 커튼을 치고 있고 식사는 방에서 배달을 시켜 해결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승객은 현지인들과의 소통이 어려운 데다 인터넷이 끊겨 심리적으로 극심하게 불안한 상태라고도 전했습니다. 고립된 승객 중엔 7살 어린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대규모 유혈 시위가 발생했던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묶여있던 아시아나 항공편이 모레 귀국할 전망이라고 보도됐습니다. 외교부는 11일 아시아나 항공사 측이 13일 정오 알마티 현지 출발을 목표로 귀국 항공편 운항을 잠정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국민이 아시아나 항공편으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영사조력을 적극적으로 제공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알마티 공항의 재반 상황에 따라 출발 일정은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카자흐스탄은 원자재가 아주 풍부한 나라입니다. 지난 요소수 사태에 이어 원자재 수입선 다변화가 다시 대두되었는데요. 이처럼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원자재 국산화 및 수입선을 다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국제 정세를 보면 꼭 한 나라와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도미노 현상으로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입니다. 요소수 사태를 다시 보면 한국은 요소 제조가 어렵지 않은 공정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전량을 중국에 의존했었는데 그 이유는 가격 때문이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중국산이 더 저렴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보았듯이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특정 국가에 거의 전량 의존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입장이나 상황에 따라 큰 타격을 입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번 요소 부족 사태는 국가 간 외교와 무역이 연결되어 도미노 현상으로 발생했는데요. 호주가 중국의 코로나19 책임론을 주장하자 중국이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무역 보복을 한 것입니다. 이에 중국 내 석탄이 부족해졌고
석탄이 원료가 되는 요소 양도 부족해지면서 수출을 중단했던 것입니다. 결국 요소 수입이 중단되면서 상용차의 발이 멈추고 물류 대란 일부 직전까지 가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때와 판박이 현상이 발생하면서 또다시 원자재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자재 국산화가 중요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가격 대비 수입이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외국산에 전량 의존하다 보면 이번처럼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는 순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수익 구조에 문제가 있지만 국내 생산이 가능하도록 기본 산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수입선 다변화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번에는 요소가 문제였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특정 국가의 수입을 80% 이상 넘게 의존하는 품목이 3,900여 개란 사실은 어느 품목에서든 이와 유사한 사태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전화위복이 되어 소재 부품 장비 육성으로 이어졌던 사실을 생각하면 각 품목의 원자재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는 뒤로 미룰 수 없는 필수적인 선결 과제란 사실이 또다시 입증됐으며 카자흐스탄 시위로 발생한 우라늄 및 원유 가격 급등만 봐도 원자재 다변화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13일로 예정된 카자흐스탄 내 한국인들이 무사 귀국하기 바랍니다.